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핫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20대 대선이 불과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대전 MBC에서 지난 7, 8일 이틀 동안 우리 지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대 대선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역대 주요 선거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자임해온 충청의 민심은 현재 어떨까요? 어떤 후보를 선호하고 또 단일에 대한 생각들은 어떠실지, 또 우리 충청 지역 공약을 누가 잘 실천할 수 있을지, 무엇보다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변수가 있을지 이분들과 함께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선대위의 신혜영 부부문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혜영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충남선대위 김동완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진의 김동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대 글로벌 문화 콘텐츠학과의 김종법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법입니다. 세 분의 열띤 토론을 기대를 합니다. 먼저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3개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각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세 분과 함께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청의 민심 현재 어디쯤 위치해 있을지 첫 번째 영상 안내합니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1.4%,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1.7%, 정의당 심상정 후보 3.7%,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8.4%로 나왔습니다. 윤 후보가 이 후보보다 10.3%포인트, 오차 범위를 훌쩍 넘어 앞섰고 모든 지역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연령별로 지지율을 살펴봤더니 이 후보는 40대에서 48.6%의 지지를 받은 반면 윤 후보는 60대 이상의 과반은 물론 20대에서도 가장 높은 33.3%를 기록했습니다. 30대와 50대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이고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20대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여성 유권자들의 경우 5.6%포인트인 반면 남성은 15%포인트로 차이가 더 뚜렷했습니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유권자의 78%가 윤 후보를, 진보라면 61%가 이 후보를 선택했는데 표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중도층에서도 윤 후보가 38.8%로 우세인 점이 눈에 띕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이재명 34.9, 윤석열 49.7%로 15%포인트에 가까운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한다는 적극 투표층 81.6%를 포함해 94.5%가 투표 의사를 밝혀 대선에 대한 지역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지난 20여일을 앞두고 정확하게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분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적 판세에서는 두 후보 각축을 벌이는 것과는 달리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10.3%포인트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여야 당의 입장을 듣고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신 부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네. 요즘 그 들쑥날쑥한 여론조사의 많은 그 홍보 속에서 표심을 읽기 좀 어려우시죠? 여론조사라는 것은 조사 기관의 그 조사 기간이나 또는 조사 성향 그리고 질문의 내용 또는 그 응답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그 변수가 작용됩니다. 전국조사와 이번 대전 MBC의 그 대전, 세종, 충남 주민을 대상으로 한 그 조사는 그 대체적으로 지난 1월 중순부터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도가 조금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2월 2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전국조사에서 두 후보의 차이는 약 5% 내로 또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이었던 2월 2일부터 9일까지의 그 사이에는 김혜경 여사의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그리고 또 과잉 의존 논란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조금 움츠러져 있는 모습으로 여론에 반영된 것 같기도 합니다. 지지하지만 또 분위기상 또 답변을 회피하는 분들도 여론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요.
그 시기에 한길리서치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1.9% 그리고 엠블레인 퍼블릭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0.9% 앞선다는 표본 오차에서 아주 박빙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바로 10일 날에 있었던 MBS 조사, 4개 그 공동 리서치 회사가 조사하는 MBS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35%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신 본부장님. 네네. 지금 저희가 어쨌든 전국적인 거 네네. 잠깐 짚어주셨는데 네. 우리 지역에 또 특수한 특성이 있을 수 있어서 네네. 저희는 지금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7, 8일 동안 1,006분의 의견을 여쭤본 거기 때문에 글쎄요, 조금 전국적 판세와 차이가 나서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힘드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치고 나갈 수 있다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 네, 인정합니다. 예. 인정하고요. 분명히 대선 3주 동안에 선거 기간 동안에 조사 결과치가 마지막 대선의 결과치와 가장 유사하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듣고요. 또 저희가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 김 위원장님. 예, 최근에 그 전국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충청권에서도 그 윤석열 후보가 그 이재명 후보로 앞섰다고 하는 것은 충청 민심도 비슷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대전 MBC 그 여론조사의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첫째로 그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후보의 격차가 있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그 안철수 후보가 10% 미만인 8.1%의 지지율을 보였다는 점, 그 다음에 중도 응답자의 38.8%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대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 중원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중원을 이제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에 우리 당의 선거 캠프의 혼선과 부인이신 김건희 씨에 대한 오해들이 그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후보 캠프가 안정을 이루면서 지금 현재 국민들의 정권 교체 욕구가 50% 중반에 갔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지금 충청권의 지지도가 지금 41.8%지만 앞으로 충남의 아들이라고 뿌리를 갖고 있다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충청인들의 인식이 이제 정확하게 그러한 정보들이 알려지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충청권의 지지도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나머지 선거 기간 동안에 이러한 분들이 될 것이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500년 이상의 뿌리를 조상들이 살아왔다는 부분들이 아직 충청의 유권자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밝혀진다면 예. 가속적으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타이틀이 초반에 나왔습니다. 충청의 아들. 또 한때 이재명 후보는 충청의 사위라는 타이틀로 경선에 임하기도 했었는데요. 김 교수님,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네, 각 당의 입장이야 뭐 어쨌든 아전인수의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전국적 조사 결과와 이번 MBC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좀 편차가 크지만 저는 이게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이 31%와 41%의 차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충청 지역에서의 정당 지지도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대선이라고 하는 선거의 특성상 사실 전국적인 의제와 주로 전국적인 정책에 대한 공약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의제를 제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인 공약이나 정책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흐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가변적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됐던 사드 배치의 문제, 사드 재배치의 문제, 그다음에 육사 이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제 충청 지역의 여론조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31%, 42%가 현 정부의 지지도나 혹은 우리 김동완 위원장님 얘기하셨지만 정권교체 열망이라고 하는 그 지지율의
윤석열 후보가 또 미치지 못하는 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편차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하고 그런 분석도 이번 MBC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다양하다.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간에 앞으로 남은 한 20여일 동안은 가변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아졌다. 저는 뭐 그 정도 이야기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조사 자체가 7, 8일 동안 양일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하는 이 시간까지도 며칠간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20여일이면 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셨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프를 되돌려 보면 연령별로 세대별로 차이가 좀 났습니다. 40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선 반면에 이준석 대표가 말한 세대 포이론이 반영이 된 것인지 20대에서 또 60대 이상에서는 우리 윤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성별로도 남성 유권자에서 앞서고 있고요. 특히 김 위원장님 잠깐 짚어주셨지만 중도층에서 윤석열 후보가 38.8%로 우세인 점도 눈에 띕니다. 역시 충청권의 특징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건지요? 같은 순서로 여쭤보겠습니다. 신 부부본장님.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전국조사와 지방 지역조사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그 20대 지지율인데요. 그 젊은층 윤 후보 지지율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선거에서 20대는 그 중요한 그 핵심의 캐스팅 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좀 밀리는 것 같지만 윤 후보의 그 지지가 견고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20대는 여전히 다른 지지를 결정할 수 있는 스윙 보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중도층의 후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많은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까지 아직도 이 그 수치에 대해서 물론 뭐 수치의 결과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 수치가 고정적이다. 지금 확실히 결정되었다라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네, 네, 변동 이상입니다. 가능성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네네. 김 위원장님. 예. 지금 현재 여론조사의 결과는 전국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온 거로 볼 때는 전 지역적 변수가 그렇게 크게 반영된 것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 생각이 들고 예. 최근에 그 여론조사의 특징은 지역 변수보다는 세대 간의 이 격차가 많이 드러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지금 호남에서 30% 육박하는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보면 우리나라의 이번 대선의 지형도가 크게 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충청권에서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특히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는 충남이었지만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태어난 게 아니냐 이런 그 충청권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윤석열 후보의 선조들이 500년 동안 충청권에 살아왔고 그 대표적인 분이 윤중고택으로 증명되는 노성면에 있는 그 집안들의 후손이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알려지면 윤석열 후보가 천명하고 있는 충청 중심 지대라고 하는 그런 충청권의 지역적 인식들이 확산되면 그때 이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 교수님. 네, 이번 투표 결과는 사실 충청인 그동안 항상 어떤 지선이 됐던 대선이 됐던 국회의원 선거가 됐던 충청인들을 보통 막판까지 자기의 속내를 감추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선거 대선 막바지로 오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샤이 투표층이라 그러죠. 충청은 이번에도 이 샤이 투표층의 결과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도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각 당 두 분 계속 얘기하시는데 충청인의 어떤 인연을 통해서 그 타이틀을 계속 호명하시고 명명하시는데 사실 이번 그 대선의 가장 중요한 세대 핵심이라고 하는 10대, 20대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그런 타이틀이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그렇게 계속 고집하시면 약간 좀 충청도 20대, 30대들이 결국 최종적인 선택할 때 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층과 부동층이 16.4%, 그러니까 이 지지 후보 변경 가능성이 16.4%에 모르겠다가 7%라고 하는 23%가 넘는 이 지지율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이 가변적인 변수를 어떻게 누가 어떤 정당이 각각의 후보가 잘 정리하고 그것을 줄일 수 있느냐, 이 분야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10대, 20대도 중요하지만 생각보다는 이번 대선은 충청에서의 캐스팅 보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2019년에 이제 이미 수도권하고 서울 인구 자체가 50%를 넘었습니다. 유권자 수도 수도권과 서울 중심의 유권자 수가 과반을 훨씬 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지역 중심의 투표와 선거 경향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지역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중요성이나 이런 것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수도권 과밀, 특히 인구 집중이 더 심해졌다는 말씀은 균형 발전이 더 됐어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김종범 교수님과 연결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캐스팅 보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번에 캐스팅 보트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호남이 대선에서 박빙을 이룰 때 그때 충청권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충남의 아들이라고 하는 윤석열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제일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추세는 캐스팅 보트 역할이 아니라 과연 이번 대선에서 충청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중심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충청권에서 관심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정권 교체 이야기가 이제 됐는데 정권 교체라는 이야기 속에는 윤석열이가 대통령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에 의해서 윤석열은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이 부분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의 선거 캠프의 혼선이나 가족들에 대한 어떤 논란들 때문에 국민들이 확신을 갖지 못했는데 이 문제가 해소된 시점으로는 이러한 지지율의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기회를 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에 반론이 또 입증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번 MBC 여론조사에서 20대, 30대가 캐스팅 보트가 안 된다라는 아닐 것이다라고. 충청권이.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충청권 여론조사를 가지고 지금 분석하는 마당이니까 같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조사에서 다른 연령과는 달리 20대에서 34.5% 그리고 30대에서 27.2%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고 그런 응답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사의 핵심은 중원권에서 후보자가 나왔기 때문에 중원권에 대세가 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사실은 이 현상으로서 20대의 핵심적인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는 20, 30대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각 진영에서 선거 전략을 펴나가는 게 아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보시기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변화 가능성이 있고 따라잡을 것이라는 강조점이시고요. 당연히 국힘 쪽에서는 분명히 더 고착화시킬 것이다. 이런 의지를 표명해 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대선에서는 특히 단일화에 관한 변수가 가장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의 민심은 단일화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으신지 영상으로 안내합니다. 이번 대선의 변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야권 단일화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47.9%, 필요하지 않다는 40.6%로 야권 단일화 요구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는 49.5%가 필요 없다고 답한 반면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어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분석해보니 보수층의 경우 10명 가운데 7명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진보층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인 56.1%로 엇갈렸습니다. 윤석열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될 경우 윤 후보가 46.2%의 지지를 얻어 33.7%인 이재명 후보를 12.5%포인트 큰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대로 야권 단일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나선다면 지지율이 34.9%로 이재명 후보 32.1%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신 없음이나 무응답 등 유보층 비율이 20%가량으로 반대 경우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특히 윤 후보로의 단일화는 사자 대결 상황보다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지만 안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충청권에서만큼은 단일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네, 충청권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습니다. 단일화가 관한 항목이었는데요. 일단은 필요성이 7%포인트가량 더 높았고요. 할 경우에 윤 후보 쪽이 높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효과가 이런 결과 먼저 우리 김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단일화의 필요성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얼마를 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10% 이상으로 갔을 때에 정권 교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들 단일화 욕구가 많이 제기가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충청권에서도 8.7% 지지율을 보이고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1.8%입니다. 그 당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믿음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데 재밌는 현상은 보수의 70.3%는 단일화를 지지하는데 진보에는 단일화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왜 보수의 유권자들이 이 단일화를 요구를 하냐면 안정적 정권 교체로 가자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 가지 전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 이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에서 승리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당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보살핌 부분. 그게 이제 우리 민주당이 추구했던 가치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권 집권을 한다고 해서 독자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중도적 생각들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는 연정의 개념으로 논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신 부부장님. 저는 그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조사 데이터의 그 결과에서도 뭐 필요하다와 필요하지 않다 단일화 후보 단일화가 이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통계상으로. 그리고 단일화를 원하는 것은 결국은 안정적인 투표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 목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사자 다자 대결의 지지도와 그리고 후보 단일화의 지지도의 비율이 그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안철수 후보가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층으로 다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되어지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되면 오히려 전체적인 지지율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단일화의 효과는 별로 없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네. 양 당의 입장이 살짝 갈리는데요. 예, 김 교수님. 자꾸 여론조사에 대한 수치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주어진 여건에서는 일단은 풀이할 필요성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치를 갖고 자기 확신에 빠지는 것보다는 추세를 읽고 그 추세에 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단일화 문제 이 부분은 대선이라고 하는 특성상 결국 종국적으로 가게 되면 여야의 두 축이 결국은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의해서 선택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개의 축이 세 개의 축이나 네 개의 축으로 가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단일화는 야권의 입장에서 특히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성하고 그다음에 실현의 그 어떤 구체성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분명히 해야 되지만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어쨌든 민주당과 단일화를 하든 혹은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하든 안철수로 단일화하기는 쉽지 않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단일화의 과정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해득실의 어떤 편차라든지 내용이 결국 이걸 최종적으로 결정할 텐데, 단일화는 국민의힘뿐이 아니라 야권 입장에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이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고 싶지만 단일화의 과정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민주당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고 또는 안철수 국민의당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필요하지만 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정말 바라느냐, 이 일에 대한 절박성이 아마 단일화를 결정하는데 10분으로 결정할 수 있는 단일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4분 이상의 여야 주요 군소 후보 포함해서 더 계시겠지만 현재까지의 여론을 반영한 질문이고, 이제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 캠프에서는 사실 안일하다, 끝까지 완주한다를 가장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 물론 살짝 단서를 달았습니다. 국민이 원한다면이라는 그 조건이 어떤 시기에 어떤 걸 기화로 해서 촉발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관심사인데, 사실 대선이란 건 전날에도 또 성명 한 번의 발표로 입장이 바뀔 수가 있어서 국민들께 말씀하실 수 있는 내에서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엄격히 이야기한다면 선거에서의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선택인데 세를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일화한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보면 맞지는 않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다만 이 단일화 문제를 우리가 논의함에 있어서는 또 한 가지 논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독일의 연정이라고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이념적 색채를 떠나서 국익을 위해서 연정을 표현하고 단일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와의 단일화 문제는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함으로써 대선을 이기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 그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급물살을 저는 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연정의 성격을 강조해 주셨고요. 신 부부장님. 그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제가 그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15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며칠 남지 않은 그 선거운동에 지금 뭐 이제까지 했던 정책이나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정당의 사람들의 의견들을 같이 한 대로 묶는다는 그 시간은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그 자진 사퇴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광고, 그러니까 포털 광고에 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유세차를 또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비용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지금 그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반대로 지금 야권 단일화라는 얘기도 들리지만 여권 단일화라는 얘기도 들려요. 실제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공동대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이제 뭐 역지사지로 다시 어떤 반대 방향으로 올 수가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 판단하기 그리고 또 지금 거론하기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일화 문제는 사실은 그 쉬운 문제는 아니고 뭐 윤석열 후보님이 굉장히 명쾌하게 말씀을 하셨죠. 두 분이 만나서 10분 안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단일화 문제만큼은 정말 국민의 의지, 그다음에 국민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제 후보자 간의 설사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각 당의 이해관계가 틀리다라는 거죠.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그러면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사실 당원의 의사도 묻어봐야 되고
국민의 의사도 물어봐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생략이 되거나 또는 축약이 될 경우 오는 후폭풍이라는 게 있거든요. 단일화를 해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단일화 한 것이 더 효과가 더 나쁠 수도 있다라는 예.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단일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 정도 얘기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충청권 표심을 공략할 전략 전술들이 어떤 것일지 또 현안들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충청의 표심을 20여일 동안 어떻게 각 당에 유리하게 이끌어올 것인지 한번 마지막 영상으로 안내합니다. 이번 대전 MBC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충청권 민심은 윤석열 후보의 우세 속에 양자 대결 구도입니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82.9%는 지지 후보를 고수하겠다고 했고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은 16.4%에 그쳤습니다. 연령대를 분석해보니 한 자릿수에 불과한 50대 이상과 달리 20대는 34.5%, 30대도 27.2%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대선의 승부를 가를 변수로 2030 세대의 표심이 주목받는 동시에 여야 정치권이 너나 할 것 없이 공을 들이는 이유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후보 선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체의 40.1%가 자질과 능력이라고 답했고 정책이나 공약 26.3%, 후보와 가족의 도덕성이 13.4%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본격 시작된 후보 간 TV 토론이나 대표적 변수로 꼽혔던 단일화 여부는 각각 2%대로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최우선 공약으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통한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추진이 24.5%,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21.7%로 꼽혔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나눠 살펴보면 대전은 과학수도 조성이 1순위였고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 충남은 혁신도시 추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여야가 충청권 표심을 확실히 잡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 해법을 내놔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전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일과 8일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에 대해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7.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선거일까지 지지하겠느냐라는 물음에 바꿀 수 있다가 16.4였는데요. 이게 연령별로 좀 큰 편차가 있습니다. 20대는 34.5%, 30대는 27.2%가 바꿀 수 있다고 말해서 3분의 1 혹은 4분의 1 이상이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표심 어떻게 읽히고 계시는지 신 부부장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20대와 30대의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윤 후보께서 그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공약을 통해서 그 여성 혐오를 부추기고 청년 세대를 갈라치게 하는 공약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20대를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으로 이렇게 단순화하면서 그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대가 정작 그 절망하는 것은 그 페미니즘이 아닙니다. 그 지금 취직난이나 그 절대적인 취업난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그리고 엇나간 그 정책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그 보듬고 그 양자 간의 다자 간의 의견들을 잘 경청해서 그 제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겠다는 이 후보의 자세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대, 30대의 청년을 위해서 그 널리 그 이런 그 공약들을 설득해 나가는 선거 전략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김 위원장님. 예, 여론조사에서 저는 주목해 보는 것이 후보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공약에 대해서는 26.3%, 후보의 자질에 대해서 40.1%를 지적하고 지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유권자들에게 지금 최대의 관심사는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에 관련된 부분은 많이 해소된 반면에
이재명 후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앞으로 선거의 방향을 가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20, 30대에서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은 20, 30대는 굉장히 실용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내 아이의 일자리, 그다음에 내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후보를 쳐다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20, 30대로 하여금 지금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특성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잠깐 말씀하셨지만 부동층의 표심을 누가 마지막까지 확보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자질과 능력이 가장 높았습니다. 40.1%, 그리고 정책과 공약이 26.3%, 후보 가족들의 도덕성 변수는 13.4%로 후순위로 밀렸는데, 실제로 이것이 마지막 투표장에 가서 찍을 때까지도 이 비율대로 그대로 반영이 될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제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수치는 바로 이 정책, 그다음에 후보자의 자질 문제이거든요. 이 가변적인 요소가 가장 크다는 것도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물론 양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다 갖고 계실 텐데, 특히 이제 그 40.1%가 되시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동완 의원님하고는 좀 다른 생각이거든요. 앞으로의 후보 자질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리스크는 국민의힘 쪽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9일, 10일에 윤석열 후보가 모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나왔던 적폐 수사의 문제라든지 또 이 부분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내용들을 밝히는 것은 사실은 이 선거가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결국 앞으로의 가변 리스크가 가장 큰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 자체 본인이 되실 것이고, 민주당은 죄송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정책 실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나 대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여론조사의 수치대로 결국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10대와 20대의 중요한 특징을 두 정당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10대, 20대가 지방선거이든 국회의원 선거이든 대통령 선거이든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정책이나 공약집을 꼼꼼히 읽습니다. 40대, 50대, 60대는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거나 지역을 보고 투표를 하거나 후보자를 보고 투표를 하는데, 20대, 30대는 공약과 정책을 읽는다는 거죠. 그런 준비가 앞으로 남은 20여일 동안 얼마나 잘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꼼꼼히 다 읽는데 그럼 마음은 20대인 거죠, 아직? 꼼꼼히 다 읽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또 이의 제기를 해주셔서 양당에 일단 이재명 본인 변수도 있지만 지금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정부에 대한 심판론 내지 정권 교체론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쪽 굉장히 잘 준비했다는 말씀이신데 간단히 여쭙고 또 우리 김 위원장께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는 사실은 다 알고 있다시피 가족과 관련된 욕설 이런 것들 외에 또 대장동 이슈가 좀 컸습니다. 근데 그 대장동 이슈 같은 경우도 지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나온 것처럼 깊이 관여되어 있는 곳은 국민의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후보 자질의 능력,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대전환 시대에 갖춘 준비된 후보로서의 이재명 후보로서의 자질은 충분히 다른 타 후보보다 높다라고 생각하고 우세하다고 그 점을 계속 생각합니다. 강조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김 위원장님. 김종법 교수님께서 적폐 수산에 대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적폐 수사라는 용어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추진해 왔던 것이고 지금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보복 수사 문제일 겁니다. 정부가 바뀌고 나서 보복 수사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보복 수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문맥을 정확히 보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검찰이 법률 요건을 보고 법률 사실을 확인해서 부분에 대해서 정치 대통령으로서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감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 적폐 수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위법적인 적폐 수사야 했어야죠. 그런데 약간의 보복성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반감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가 확실히 정리를 했습니다. 보복 정치는 보복 수사는 없다. 그건 우리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충청의 민심을 잡을 정책과 공약을 여쭤볼 텐데요. 현재 각 당에서 우리 충청 발전을 위한 정책과 공약 비전이 잘 담겨져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는지요, 김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제가 김동완 의원님이 계속 저에 대한 반론을 계속 요구하시는 발언을 네, 간단히 담아서 하셔가지고 하시죠. 네. 제가 이제 말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사회자님께 이게 충청 이슈라서 저한테 기회를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보복수사나 이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대통령이 그걸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 그런 언급 자체가 대통령 후보로서 좀 부족하지 않으셨나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뭐 제가 그게 잘 돼 있다 아니면 결과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밝힌 건 아니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제가 김동완 의원님과 토론을 한다고 하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 오늘 그 토론회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그 충청 지역의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충청 홀대론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이라고 하는 성격이 아까도 얘기한 유권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지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의제나 공약들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비수도권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의제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고 또는 약간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충청권 중심의 그 의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나마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왔듯이 혁신도시 문제, 과학수도 문제, 그다음에 행정수도의 완성 이 부분은 어떤 분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하신 일정 부분은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이번에만큼은 이 세 개의 공약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이슈고요. 그걸 더 잘하겠다고 내가 제일 잘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건데 각 캠프에서는 최근에 등장한 이슈로는 이제 항공우주청을 사천 쪽에 설치하겠다. 또 사드가 필요하다면 충청권도 거론 대상일 수 있다라든 또 육사 이전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각 캠프에서 충청에 대한 생각들이 어떠신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지금 충청 패싱론 그리고 홀대론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육사 이전이나 윤석열 후보의 항공우주청 이전이라든지 이런 사천에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충청권에 사드 추가 배치라든지 이런 것이 또 다시 충청 홀대론을 재점화하고 있긴 합니다.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충청의 기존의 그 당에서 또는 정부에서 완성하고자 하던 미완성된 어떤 정략 또는 정책 공약들이 지금 다음 이재명 후보의 그 연결성이 있다라고 지속 가능한 공약으로 연결을 하시고 있다라고 보고 저희는 충청에 대한 세심하고 촘촘한 어떤 또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예를 들어서 그 대전에는 우주 국방 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청 단위의 행정기관 이전을 고려한다든지 그리고 충청 패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핵심적인 청 단위의 기관들을 이전하려고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네. 김 위원장님. 예, 저는 지금 그 행정부에 한 34년을 쭉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제가 지금 공약개발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약간의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공약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은 국가 차원의 공약이 있고 광역생활권 차원의 공약이 있고 기초생활권의 차원의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혼선되면 국가와 지역 간의 갈등으로 빚어지고 지역 간의 갈등으로 빚어집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항공우주청 설치나 충청권의 사드 배치나 육사 이전 등은 국가 차원의 공약들입니다. 이건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 대안인가를 논의해야 될 일이지 이게 충청권 홀대론으로 지역적으로 이야기돼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충청권 패싱론보다도 윤석열 후보가 충청 중심 시대를 열었다고 한다면 이제 충청이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으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선택의 문제에서 된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산에 전자가 와 있고 그다음에 오송 충북 오송에 바이오 산업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진에 철강 산업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에 화학 산업이 와 있습니다. 세계적 기업들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기업들을 지역 내에서 어떻게 융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인가. 이것이 저는 충청의 중심 시대의 가장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지 그 갈림길이 지금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최종 마무리 총평 삼아서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과 유권자분들께 어필할 각 당의 충청 정책이나 비전 담아서 또 지금 대선 끝나고 또 얼마 안 있어서 지방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많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늠을 하셔서 최종 총평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주당의 신 부부장님.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그 지역 선대위에서 지역 전문가들과 정책 토론회를 거쳐서 많은 그 정책의 그 문제들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그 정책들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 공약은 중앙당과 협의하여서 그 결과가 이번 이재명 후보가 오셔서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 발표할 내용으로 담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전시에서는 로켓선대위라고 명칭하에 70여 개의 위원회와 메모드급 그 출범식을 거치고 그리고 그 일반 지역민들과 정책 토론을 하면서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소확행 그 채널로 의견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또는 국민들 그 직업이나 나이, 성별의 다양한 계층들의 의견들을 후보자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의견 소통의 채널이고요. 그리고 지역권으로서는 지금 대전의 우주 클러스터 그 조성과 우주 전략본부 대전 유치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청 단위 행정기관의 대전 입지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혁신 도시 완성을 꼭 이루어야 할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에 국회의원 의사당 설치, 행정수도 완성 및 충청 메가시티 조성 등 핵심 공약은 꼭 실현하겠습니다. 네. 공약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실천을 가능하게 하고 그 가능한 신청만을 꼭 실천하는 후보입니다. 맞습니다. 김 위원장님. 예, 이번 대선의 충청권 이슈가 과연 뭐냐? 충청권이 캐스팅 보트를 질 거냐? 아니면 충청권 홀대론을 가느냐? 이런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대선의 충청권 이슈는 충청 중심 시대를 열어가느냐, 못 가느냐, 전 그런 것이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청권 유권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열에 우리가 함께 가자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김종법 교수님. 네, 뭐 충청이 항상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선거 때마다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약간의 좀 불확실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대선이고 그런 점에서 남은 한 20여일, 정확하게는 한 24일 정도 될 텐데 결국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리스크는 윤석열 후보가 될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는 민주당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리스크를, 가변적인 리스크를 얼마나 줄이고 충청인들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두 후보께서 얼마나 이야기를 해 주실지, 그 실천 의지를 밝힐지, 이게 아마 앞으로 남은 대선에서 충청인들의 민심이나 충청인들의 표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좋은 정부를 만들 그 책임과 리스크도 국민에게 또 있다고 이렇게 선거 때마다 보여집니다. 세 분의 열띤 토론 감사를 하고요. 여러 변수가 있지만 특히 이 대선 앞두고 각 캠프에서 정책과 비전을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절실히 담아내는 그런 선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